저는 올해 72입니다. 숫자로 보면 그저 나이일 뿐이지만 이 나이가 된다는 건 단순히 세월이 흐른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손등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날들의 증거이고 아침마다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낯선 듯 익숙한 얼굴은 제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를 말해줍니다. 평생을 미용실에서 보냈습니다. 18살 때 처음 가위를 잡았고 그때부터 59까지 41년을 사람들의 머리를 만지며 살았습니다. 처음엔 어설프게 빗질만 하던 견습생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네에서 손꼽히는 미용사가 되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새색시들의 머리를 곱게 올려주던 날, 취업 면접을 앞두고 긴장한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던 순간들, 그리고 오랜 단골 손님들과 나누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를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삶의 이야기가 오가는 공간이었고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혼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누군가는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며 제 손끝으로 그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을 거쳐 예뻐지고 환해지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그게 제 일의 보람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60을 넘기면서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하다 보니 허리가 조금씩 굽어갔고 손목도 자주 저려왔습니다. 가위를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손님의 머리를 감기다가 그만 허리를 삐끗해 일주일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가게를 정리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41년을 함께한 낡은 의자들, 오래된 거울, 벽에 걸린 헤어스타일 사진들을 하나씩 치우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잠그는 순간 제 인생의 한 장이 완전히 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남편 상철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고 저녁을 차려놓아도 혼자 먹는 밥상은 늘 허전합니다. 가끔 밤에 잠결에 옆을 더듬을 때가 있는데 차가운 이불만 만져질 때면 현실이 다시 찾아옵니다. 아, 이제 혼자구나. 외아들 수연이는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외 취업이 결정됐을 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멋진 회사에 들어가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통화를 했지만 어느새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2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수연이의 목소리에는 늘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일 열심히 하라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아들이 바쁜 건 이해합니다. 젊은 시절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과 외롭지 않다는 건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저녁에 불을 끄고 누우면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려왔고 가끔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유일한 생활의 기척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독감.
그 속에서 저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박 사장님이 장을 보러 온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권 선생님 들으셨어요? 새로 이사 온 사람 중에 최금순이라고 있대요. 저는 우유팩을 들고 있다가 그만 손이 멈췄습니다. 최금순이요? 네, 예전에 미용실 하셨을 때 그 동네 살던 그분 아니에요? 나이가 비슷하다던데. 그 이름. 최금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일부러 아주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기억 저편으로 밀어내고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고 애썼던 이름. 아, 그래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얼버무리며 계산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금순.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을까? 아마 30년도 더 된 일일 겁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25살 저는 미용실에서 일하며 꿈을 키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금순이도 같은 동네에 살았고 우리는 자주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녀는 약국에서 일했고 저보다 2살 위였지만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남자가 우리 삶에 들어왔습니다. 이상철. 훤칠한 키에 온화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동네 철물점 아들이었는데 대학을 나와 은행에 취직했다며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그를 좋아했고 금순이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금순이가 직접 말했습니다. 나 상철 씨 좋아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는 저를 선택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그가 미용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권 선생님, 제 마음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놀라고 기뻐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금순이가 우리가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먼저 좋아한다고 말했잖아. 금순아, 미안해. 하지만 이건 상철 씨가 선택한 거야. 선택? 내가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몰라서 그래. 금순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마치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그 눈빛. 그날 이후로 금순이는 저를 완전히 외면했고 동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철 씨와 결혼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가끔 금순이 생각이 날 때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각자 다른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 이름이 이 동네에서 다시 들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해시태그 3부 재회. 며칠 뒤 장을 보러 나갔다가 정말로 금순과 마주쳤습니다. 재래시장 채소 가게 앞에서였습니다. 저는 물을 고르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권 선생님? 그 목소리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최금순. 30년이 지난 그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날카롭고 강렬한 눈빛. 저는 놀라 몸을 굳혔습니다. 순간적으로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수는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옛 친구라도 만난 듯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시 보네. 나 진짜 반갑다. 그녀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순이 정말 오랜만이네. 그러게 말이야. 몇 년이야? 30년? 그 이상? 응,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금수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많이 늙었네, 우리. 그치? 그러게.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저는 계속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개의치 않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이 동네로 이사 왔어. 아들 내 집 근처로 왔거든. 같이 살자고 하는데 그래도 따로 사는 게 편하잖아. 아, 그래? 응. 그런데 여기서 권 선생님 만날 줄은 몰랐네. 이것도 인연이지 뭐. 인연. 그 단어가 묘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인연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들이 아직 제대로 못했는데 권 선생님 꼭 와줘. 응? 옛날 생각도 나고 하니까. 저는 난처했습니다. 거절할 명분도 없었지만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잘라 거절하기도 어색해서 얼버무렸습니다. 그래, 시간 되면. 아니, 꼭 와야 돼.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점심때 와. 금순의 태도는 생각보다 적극적이었고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저는 마지못해 금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금순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어서 와. 기다렸어.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중년 남자. 우리 며느리 수진이하고 아들 민호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수진이라는 여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민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 대화였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권 선생님, 아드님이 수연이시죠? 저는 깜짝 놀라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저희 같은 대학 동창이에요. 전공도 같았고요. 아, 그래?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아들의 대학 동창이라니. 하지만 수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오빠 학교 다닐 때 정말 똑똑했어요. 전공 수업에서 항상 발표 잘하고 교수님들한테도 인정받고. 그랬구나. 그리고 지금도 외국에서 잘 지내시죠? 회사가 테크놀로지죠?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제가 모르는 수연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교수의 수업을 들었는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는지,
심지어 대학 축제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최근 이야기까지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작년에 프로젝트 하나 크게 성공시켰다면서요? 승진도 빨리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아들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몰랐던 아들의 일들을, 아들이 제게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왜 이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불편한 마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인연이 얽혀 있는 자리에서 괜히 불편한 티를 내기도 싫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 고맙네. 아들 생각해줘서.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학 동창이라고 해도 외국에 있는 사람의 최근 근황까지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금수는 저에게 자꾸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매일 그리고 하루에 여러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권 선생님, 오늘 뭐 하세요? 반찬 좀 만들었는데 갖다 드릴게요.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금순의 관심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권 선생님, 이 집 언제 사셨어요? 요즘 집값 많이 올랐죠? 여기 평수가 어떻게 돼요? 혹시 예금 같은 거 있으세요?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나을 텐데. 금수는 자꾸 제 집 사정과 재산 이야기를 흘려가며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녀의 질문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금순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권 선생님, 혼자 계시니까 위험하잖아요. 밤에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요? 괜찮아, 금순아. 괜찮으니까 걱정 마. 아니에요. 제가 매일 저녁에 전화할게요. 안전 확인 차원에서.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하지만 왜일까요? 금순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금순이 갑자기 찾아와 거실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권 선생님, 저 오늘 수진이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 수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던데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힘들다니? 무슨 일인데?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진이가 우연히 수연이 친구한테 들었대요. 그게 정말이야? 어머니가 좀 도와줄 수는 없어요? 아드님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금순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니 불안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왜 제 아들 이야기를 금순이 알고 있을까? 왜 아들은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금순을 보내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왜 엄마인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나쁜 엄마인 걸까?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해시태그 육부 충격적인 발견. 다음 날 금순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권 선생님, 오늘 집에 계세요? 제가 청소 좀 도와드리러 갈게요. 아니,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갈게요. 금수는 제 거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그녀는 청소 도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자, 저는 안방부터 시작할게요. 선생님은 그냥 쉬세요. 저는 불편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금수는 열심히 청소를 했고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 금순이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무심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옷장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분명히 닫아둔 서랍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안에 있던 통장과 도장이 원래 위치와 다르게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진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급히 다른 서랍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뒤져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든 봉투도 원래 위치에서 조금 비켜나 있었습니다. 금순이었습니다. 분명히 금순이 뒤진 겁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금순은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청소 다 했어요. 이제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금순이 나간 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금순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권 선생님, 오늘 저희 집에 와서 집안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 허리를 삐끗해서요. 평소 같으면 거절했겠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금순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불안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갈게. 금순의 집에 도착하니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설거지 좀 부탁해요. 저는 여기 앉아 있을게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 행주를 꺼내려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류 봉투가 구겨진 채 뒤쪽에 밀려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금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 아들 수연의 여권 사진이 붙어 있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수연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들여다보니 연체 고지서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모두 수연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연체. 법적 조치 예정. 긴급 연락 바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민호였습니다. 금순의 아들. 수연 씨, 이번 달 이자 입금 안 됐는데요. 빨리 입금해 주세요. 빚 안 갚으면 어머니한테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못 내면 회사로 찾아갑니다. 각오하세요. 마지막 경고합니다. 내일까지 입금 없으면 한국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직접 갑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수연이가 정말 빚이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것들이 모두 거짓인 건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불안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동시에 금순이 최근 보였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꾸 집을 방문했던 것, 재산 이야기를 물었던 것, 수연이 힘들다고 말했던 것, 제 집 서랍을 뒤진 것, 모든 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모르는 아들의 약점을 이용해 내게 접근한 건가? 나를 속여서 돈을 뜯어내려는 건가? 선생님, 설거지 다 했어요? 금순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넣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 응, 거의 다 했어. 저는 봉투를 원래 자리에 밀어넣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럼 이제 방 청소 좀 부탁해요. 아니, 나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오늘은 이만 갈게. 어머, 괜찮으세요? 응, 집에 가서 약 먹어야 할 것 같아. 저는 서둘러 금순의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연아, 우리 아들 정말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거니? 아니면 저 사람들이 거짓으로 꾸민 건가?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서류를 만들 수 있지? 여권 사진은? 문자 메시지들은? 저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급한 일이 있어. 꼭 전화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복지 담당 윤주 씨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주 씨는 30 중반의 밝은 여성으로 제 미용실 단골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를 찾아왔고 결혼식 날 머리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따뜻하고 친절했으며 동네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윤주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곧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저는 말을 꺼내려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윤주야, 나 어떡하지? 윤주 씨는 급히 상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를 권하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금순과의 재회, 점점 이상해지던 그녀의 행동, 그리고 어제 발견한 서류들까지. 윤주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몰래 찍어온 서류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뭔가 이상해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수연이가 정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윤주 씨는 컴퓨터를 켜고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수연 씨 주민번호 아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내 주민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윤주 씨는 여러 사이트에 접속해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윤주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 씨 연체 기록 없어요. 뭐? 대출 기록도 없어요. 신용등급도 정상이고요. 이 서류들. 윤주 씨는 제 휴대전화 속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다 조작이에요. 위조 서류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조작이라고? 네. 보세요. 이 대출 서류, 은행 직인이 이상해요. 요즘 은행은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연체 고지서도 양식이 완전히 달라요. 실제 은행 서류가 아니에요. 윤주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캡처한 거라고 하셨죠? 이것도 조작할 수 있어요. 요즘은 가짜 문자 만드는 앱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다 어머니를 속이기 위한 거예요. 수현 씨가 빚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내려고 한 거예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분노는 금순과 그 가족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 있을까? 안도감은 아들이 괜찮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수연이는 빚이 없었고 힘든 일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금순의 며느리, 금순의 아들, 그리고 금순 본인까지 모두가 계획한 거예요. 어머니를 속이기 위해서요. 윤주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사실 이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많았어요. 무슨 소문? 다른 혼자 사시는 어르신한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몇 달 전에 이사 온 김 할머니도 그 집안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대요. 근데 김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대요. 세상에. 이번에는 제대로 잡아야 해요.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윤주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금순 씨를 방심시켜야 해요. 어머니가 속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요구하는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주야, 나 무서워.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찰도 연락해놨어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대요. 윤주 씨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저는 조금씩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제 삶을 누군가가 마음대로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너무 분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앞으로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다음 날 저는 금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최대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순아, 나야. 어머, 선생님. 어제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응, 그런데 말이야, 금순아.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윤주 씨가 알려준 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내 말대로 수연이를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전화 저편에서 금순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 정말요? 응. 집을 정리해서라도 아들을 도와야지. 엄마가 뭐하러 있겠어. 선생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요. 금순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탐욕이 섞인 그 톤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바로 서류 챙겨서 갈게요. 지금 가도 돼요? 응, 와. 전화를 끊고 저는 윤주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금순이 곧 와요. 윤주 씨는 이미 제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제 집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윤주 씨는 안방에 숨었습니다. 30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금수는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자, 앉아. 금수는 소파에 앉더니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봤던 그 위조 서류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마음 굳히신 거 맞죠? 응, 그런데 금수나. 저는 일부러 약한 척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 서류들 수연이가 정말 그렇게 힘든 거 맞니? 내가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그러니까요. 수연이가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상황이 심각해요. 빨리 도와주지 않으면. 금수는 위조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연체가 벌써 이렇게 쌓였어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데? 금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일단 5천만 원만 있으면 대출을 정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집이 이 근처에서 제일 좋잖아요. 담보대출 받으시면 되죠. 5천만 원. 네. 아니면 선생님 예금 있으시잖아요. 그거 좀 쓰시면. 금수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의 친근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눈에는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금수나 이게 정말 진짜 서류야? 나는 이런 거 처음 봐서. 당연하죠. 은행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 안 될까? 그 순간 금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들이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가 확인부터 하시겠다고요? 그럼 수연이가 알면 얼마나 서운해 하겠어요. 금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짜증을 억누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잘 아셔야죠.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해요? 그 말투에서 악의가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제 두려움이 가라앉았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머리를 만지며 살아온 저는 사람의 본성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용실 거울 너머로 수많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봐왔으니까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인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이용하려는 사기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들어 금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 네. 내가 뭘 꾸미고 있는지. 다 알아. 금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이 서류들 다 가짜야. 수연이는 빚도 없고 연체도 없어. 내가 다 확인했어.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우리 집 서랍 뒤진 것도 알아. CCTV에 다 찍혔어. 사실 CCTV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순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금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이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윤주 씨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녹화 중인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 녹화됐어요. 금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누구야?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윤주예요. 그리고 경찰도 곧 도착할 거예요. 경찰? 마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주 씨가 문을 열자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최금순 씨 맞으시죠?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금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나는 그냥 친구를 도우려고. 증거는 충분합니다. 위조 서류 제작, 무단 주거 침입, 사기 미수. 동행하시죠. 경찰은 금순의 가방에서 위조 서류들을 압수했습니다. 윤주 씨가 녹화한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금수는 연행되면서 마지막까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권순이, 넌 젊을 때도 나를 이겼고 늙어서도 나를 밟네.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뭘 잘났다고. 그 목소리는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원망이 여전히 그녀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금순을 데리고 나간 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윤주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마워, 윤주야. 내가 없었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어머니는 제 은인이시잖아요. 저는 윤주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를 알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윤주 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서류 뭉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권 선생님, 다행히 큰 피해는 입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의 수법이 상당히 교묘했어요. 조직이요? 네. 최금순과 그 가족들은 전문적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사기를 쳐왔습니다. 형사는 여러 사건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2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최소 5건의 사기를 저질렀어요. 피해 금액만 총 2억 원이 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나요? 네. 수법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먼저 혼자 사시는 어르신에게 접근해서 친분을 쌓고 그분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특히 외국에 있거나 연락이 뜸한 자녀가 있으면 그걸 이용하죠. 그러니까 수연이가 외국에 있다는 걸 알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자녀가 큰 빚을 졌다고 속입니다. 부모는 자식 걱정에 쉽게 속아 넘어가죠. 형사는 금순의 아들 민호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실제로 대출 브로커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류 위조에 능숙했죠. 며느리 수지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역할이었고요. 개인정보요? 네. 수진이 정말로 수연 씨의 대학 동창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아마 SNS나 동창회 사이트 같은 곳에서 정보를 긁어 모았을 겁니다. 요즘은 온라인에 정보가 많으니까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다니. 그리고 최금수는 선생님과 개인적인 원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금순이 계속 선생님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시절 일에 대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금수는 그때의 일을 평생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찾아온 것도 단순히 사기만이 아니라 복수의 의미도 있었던 거죠. 복수. 그 단어가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원한을 품고 산다는 것.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을 해칠 권리는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증언과 증거 덕분에 이번에는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서 증언하기로 했고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 수연 씨가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연락드렸더니 급히 귀국하셨습니다. 지금 대기실에 계세요. 수연이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겠어요?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윤주 씨가 제 팔을 잡아 부축해 줬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자 수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10개월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수연이는 훌쩍 커 보였지만 동시에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아.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서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작에 자주 연락했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경찰한테 들었어요. 무슨 일 있었다고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수연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모자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10부 새로운 시작. 그날 저녁 수연이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에 휴직 신청했어요. 뭐? 왜? 한 달만 한국에 있으려고요. 엄마랑 시간 좀 보내고 싶어요. 아니야, 수연아. 내일이 중요하지.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가 이런 일을 겪는 동안 저는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했잖아요. 제가 너무 한심해요. 수연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가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제가 자주 연락했더라면 저런 사람들이 접근하지도 못했을 텐데. 아니야, 수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전화하면 엄마가 힘들지? 고생한다 그러시잖아요. 그 말 들으면 더 힘들 것 같아서 피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제가 엄마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수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연락할게요. 그리고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은 한국 올게요. 그래, 고맙다, 수연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옆방에서 수연이가 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연이는 매일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수연이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다니. 외국에서 혼자 살다 보니 배웠어요. 엄마 생각하면서 연습했어요.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요즘 부쩍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윤주 씨도 자주 들러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수연이는 윤주 씨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주 누나 정말 감사해요. 누나 아니었으면 엄마가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오빠. 저도 어머니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세 사람은 따뜻한 오후 햇살 아래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금순과 그 가족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금순은 3년, 민호는 4년, 수지는 2년.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증언에 나섰고 일부 재산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수연이가 한국에 온 지 3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드라이브 갈까요? 드라이브? 어디로? 엄마가 젊었을 때 자주 가셨다던 그 바닷가요. 할아버지랑 데이트했던 곳.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거기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죠. 엄마가 예전에 사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2시간을 달려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변한 것도 많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많았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바닷바람의 짠 냄새. 저는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말해봐. 수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뭐? 저는 놀라 수연이를 쳐다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저 그동안 행복하지 않았어요. 일은 많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돈은 많이 벌지만 제 삶이 없었어요. 하지만 좋은 회사잖아. 좋은 회사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더라고요. 수연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와서 엄마랑 시간 보내면서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요. 여기서 작은 회사 들어가든 프리랜서를 하든 엄마 곁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연아, 정말이야? 네. 엄마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 필요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엄마, 제가 어릴 때 엄마가 하셨던 말 기억나세요? 내가 행복하면 그게 엄마한테는 최고야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 그랬지. 저도 이제 알았어요. 높은 연봉이나 좋은 직함보다 중요한 게 뭔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요. 수연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겪은 일들을 보면서 더 확실히 깨달았어요.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후회하기 전에 함께 있고 싶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수연아. 정말 고맙다. 모자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해시태그 12부 다시 피어나는 살. 수연이가 외국으로 돌아간 뒤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작은 라디오를 새로 샀습니다. 아침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차를 마셨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음악도 나오고 사연도 나오고 뉴스도 나왔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윤주 씨의 소개로 동네 노인회관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박 할머니, 이 할머니, 정 할아버지.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에 혼자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권 선생님, 그 일 있고 나서 어떠세요? 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후련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그 일 겪고 나서 오히려 많은 걸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이 누군지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에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나쁜 사람들이 노인들 노리고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당하게 살기로 했어요. 외로워도 괜찮아요.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저는 윤주 씨에게도 그 말을 전했습니다. 윤주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어머니한테 배운 게 많아요. 내가 뭘 가르쳤다고. 어머니의 용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맞서는 모습. 그게 저한테는 큰 가르침이었어요. 윤주 씨의 말에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평생 미용실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지만 정작 제 자신을 위해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들도 있고 윤주 씨 같은 따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약속대로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영상 통화를 했고 한 달에 1번은 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어떻게 됐는데?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결국 해결했어요. 엄마한테 배운 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더니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 대견하다. 엄마도 건강 조심하세요. 요즘 날씨 추워졌다던데. 응, 엄마는 괜찮아. 너도 감기 조심하고. 통화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과의 거리가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최금순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 권순이 선생님께. 이 편지를 쓸 용기가 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저지른 잘못을 매일 후회하며 지냅니다. 선생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30년 동안 선생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을 선생님이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상철 씨를 선택한 건 그 사람 자신이었고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 원망이 세월이 지나며 질투가 되고 증오가 되고 결국은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제 삶을 망친 것도 제 가족을 망친 것도 모두 저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행복하게 사셨고 저는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제 선택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염치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제 진심 어린 사과만큼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최금순 올림. 편지.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금수는 30년을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그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해야 한다면 뭐라고 써야 할까?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답장. 금순에게. 편지 잘 받았어. 솔직히 말하면 내 편지를 받았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 나도 내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비록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에 걸렸거든. 용서한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려워. 내가 한 일은 분명 잘못이고 나와 내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줬으니까.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우리 둘 다 이제 늙었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 그 시간을 원망과 증오 속에서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 나는 나대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 거야. 너도 거기서 반성하고 나중에 나와서는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다시 친구가 될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용서하고 각자의 길을 갈 수는 있을 것 같아. 부디 건강하길. 권순이. 답장. 편지를 붙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원망을 놓아버리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해시태그 14부 빛나는 일상.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집 앞 골목길에 개나리가 피었고 작은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봄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조금 아팠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권 선생님,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벚꽃 정말 예쁘죠? 그러게요. 올해는 유난히 더 예쁜 것 같아요. 작은 대화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윤주 씨가 점심 초대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우리 집에서 점심 드세요. 제가 직접 요리할게요. 그래? 고맙다. 윤주 씨의 집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7살 된 딸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할머니, 저 이제 한글 다 떼었어요. 정말? 대단한데?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윤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어떠세요? 마음이 좀 편하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처음에는 사람이 무섭고 누가 문만 두드려도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정말 다행이에요. 윤주야,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무슨 생각이요? 미용 봉사 같은 거 해보면 어떨까 해서. 노인회관 같은 데서 머리 잘라드리는 거 말이야. 윤주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노인회관에 한번 연락해 볼게요. 내 손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커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니.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일주일 뒤 저는 노인회관에서 미용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토요일 오후에 어르신들의 머리를 잘라드렸습니다. 권 선생님 손길은 달라요. 머리 자르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과찬이세요. 그냥 정성껏 하는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마음이 느껴져요. 머리를 자르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이 있었고 각자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거울 너머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모두가 각자의 싸움을 하며 살고 있구나. 그리고 수연이한테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한국지사로 발령 신청했는데 승인됐어요. 정말? 네.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수연아, 정말이야? 네, 엄마. 이제 자주 볼 수 있어요. 저는 기쁨에 울었습니다. 고맙다, 수연아. 정말 고맙다.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집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다. 아침에 윤주가 전화해서 노인회관에서 미용 봉사 참여자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어르신들이 내 손길을 좋아한다며 자주 와달라고 하신다는 거였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점심에는 수연이가 영상통화를 했다. 한국 발령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고 했다. 다음 주에는 집을 보러 한국에 들어온다고 한다. 우리 집 근처로 얻으려고 한다며 웃었다. 엄마, 제가 아침마다 찾아뵐게요. 출근 전에 엄마랑 차 한 잔씩 하고 가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오후에는 노인회관에서 박할머니, 이 할머니를 만났다. 함께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들 각자의 인생이 있었고 각자의 슬픔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웃을 수 있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이 제일 외로웠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DJ의 목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비록 지금 이 집에 혼자 있지만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일기. 저는 수첩을 덮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권 선생님,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동네 슈퍼를 하는 박 사장님이었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제가 선생님 찾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이거요. 선생님 집에 택배 왔는데 부재 중이라 제가 맡아뒀거든요. 박 사장님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수연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예쁜 찻잔 세트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엄마께. 외국에서 엄마 생각하면서 골랐어요. 엄마가 아침마다 차 마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 찻잔으로 마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샀어요. 엄마, 제가 그동안 효도 못했죠.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수연 올림. 편지. 저는 찻잔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에필로그 빛을 향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연이는 한국으로 돌아와 제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의 집을 얻었습니다. 약속대로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러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그래? 떨리겠다. 네, 좀 떨려요. 근데 엄마가 응원해 주시니까 용기가 나요. 잘할 거야. 우리 아들 똑똑하잖아.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이는 커피를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저녁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들을 배웅하고 저는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노인회관에서 미용 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노인회관에 가니 벌써 3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네, 물론이죠. 저는 가위를 들고 한 분 한 분 정성껏 머리를 잘라드렸습니다. 예전처럼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권 선생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예전에 처음 오셨을 때는 좀 어두우셨는데 요즘은 환하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제가 많이 변했나 봐요. 좋은 쪽으로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들이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거 참 좋은 일이네요. 미용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꽃집 앞에 예쁜 꽃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꽃을 사고 싶어졌습니다. 사장님, 저 노란 꽃 한 다발 주세요. 프리지아요? 좋은 선택이세요. 향기도 좋아요. 집에 와서 꽃을 꽃병에 꽂았습니다. 거실에 놓으니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저녁에 수연이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마트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뭐 해줄 건데? 김치찌개요. 엄마가 좋아하시잖아요. 모자는 함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수연이가 재료를 다듬고 제가 간을 봤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될까요? 좀 더 끓여야 돼. 김치가 잘 익어야 맛있어. 네.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다. 우리 아들 요리 실력이 늘었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잘하는 거지. 수연이는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휴가 좀 낼 거예요. 같이 여행 갈까요? 여행? 네, 엄마가 가보고 싶은 곳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주도 가본 지 오래됐는데. 좋아요. 제주도로 가요. 3박 4일 정도 어때요? 그래, 그럼 좋겠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제 곁에서 저를 챙겨주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고맙다, 수연아. 뭐가요? 그냥 다. 수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수연이가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새로 산 찻잔에 차를 따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밤의 고요함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혼자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 있다면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평생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미용실 손님들을, 남편을, 아들을.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도 제가 이겨낸 시련도 모두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72살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굽은 허리.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슬프고 외로웠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틀고 아침 차를 준비했습니다. 수연이가 보내준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구나. 저는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불안해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결국엔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빛나는 쪽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남은 시간들을 따뜻하게 채워가며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누군가가 저에게 손을 내민다면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제 마음으로 그 손을 잡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손과 가짜 손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습니다. 노인회관에 가야 하고 윤주 씨와 점심 약속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수연이가 또 올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소중합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윤주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주야. 저는 미소 지으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빛을 향해, 따뜻함을 향해, 사랑을 향해, 그리고 남은 인생을 향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